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물리치료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그냥 뭐랄까 아프면 전기치료 받고 근력 약해지면 운동 몇 가지 배우는 곳. 딱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한 사람의 무너진 움직임을 다시 설계하는 어떤 거대한 건축 설계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활치료의 결과물, 그러니까 특정 운동 동작만 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이 건물이 왜 무너졌을까? 기초공사가 문제였나? 아니면 특정 층의 설계가 잘못됐을까? 이걸 파고드는 치열한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설계도의 첫 페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설정해보면 어떨까요? 좋네요.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50대 가장 김철수 씨가 있다고 해보죠. 병원에서 막 눈을 뜬 이 김철수 씨를 마주한 치료사는 어떤 설계도의 첫 페이지를 펼치게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네요. 치료사가 가장 먼저 펼쳐보는 설계도는 바로 WHO에서 만든 ICF, 우리말로는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라는 지도입니다. 지도요? 네, 이건 진단명, 즉 뇌졸중이라는 그 꼬리표에만 매달리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뇌졸중 때문에 팔을 못 쓴다. 이게 가장 명확한 사실 아닌가요?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 ICF는 그걸 세 개의 다른 층으로 나눠서 보게 합니다. 세 개의 층이요. 둔해진 상태. 이건 뭐랄까, 건물의 기둥 하나에 금이 간 것과 같아요. 네네, 거기까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치료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층인 활동의 제한으로 시야를 넓혀야 해요. 활동의 제한. 네, 팔에 힘이 없어진 결과로 김철수 씨는 혼자서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층, 참여의 제약으로 나아갑니다. 참여의 제약이요? 혼자 옷을 입지 못하게 되니까 매일 출근하던 회사에 나갈 수 없고 주말마다 즐기던 낚시 동호회에도 갈 수 없게 됐죠. 한 사람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와,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팔 근력을 키우자는 목표랑 다시 낚시하러 갈 수 있게 만들자는 목표는 이건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할 것 같아요. 환자 본인도 후자에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일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ICF라는 지도는 치료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히 금이 간 기둥을 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아,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 속으로, 사회 속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김철수 씨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는지, 아니면 집이 계단이 많은 2층 집인지 같은 환경 요인,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같은 개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김철수 씨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지도를 손에 넣었다면 이제 길을 떠나야죠. 자료에서는 아주 체계적인 5단계 탐정 프로세스를 제시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인 것 같았어요. APTA, 그러니까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 모델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탐정 프로세스가 딱 맞습니다. 아, 네. 1단계는 단서 수집, 즉 검사. 2단계는 용의선상 좁히기, 평가. 3단계는 범인 지목, 진단. 4단계는 해결책 실행, 중재.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사건 해결 확인, 즉 성과 측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심장부에 가설지향 평가라는 탐정의 직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설지향 평가요. 처음부터 범인을 예측하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예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김철수 씨가 걸을 때 무릎이 뒤로 꺾이는 건 아마도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고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막연하게 모든 가능성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서들을 바탕으로 가장 유력한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죠. 아, 이 가설이 있으면 수사 방향이 명확해져요. 종아리 근육이 뻣뻣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 근육 긴장도를 테스트하고 발목 힘이 약한가? 이걸 보려고 근력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요. 잠깐만요. 그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만약에 그 치료사, 그러니까 탐정이 처음 세운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면요. 엉뚱한 용의자만 계속 신문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계속 수정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아, 수정이 되는 거군요. 네. 만약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을 검사해 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럼 탐정은 가설을 즉시 수정하죠. 아, 범인은 여기가 아니구나. 혹시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다리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게 진짜 원인 아닐까? 하고요. 네네. 그리고 다시 엉덩이 근육 기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짜 문제의 핵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탐정 수사 과정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근거 기반 실무, EBP라는 원칙이 등장하는 거죠. 네, 현대 재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약간 오해하세요. 오해요. 그냥 최신 연구 논문에서 좋다고 하는 치료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EBP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삼각형과 같습니다. 삼각형이요? 네, 한쪽 기둥이 최고의 과학적 근거라면 다른 기둥은 치료사 본인의 전문적인 임상 경험,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환자의 가치와 선호입니다. 환자의 가치요. 그게 과학적 근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이요. 뇌졸중 후 발목이 자꾸 끌려서 걷기 힘들어하셨어요. 모든 연구 결과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발목 보조기 AFO라고 하는데요. 이걸 착용하는 게 낙상 위험을 줄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네, 과학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보조기 착용을 죽어도 싫어하셨어요. 왜요? 남들 눈에 장애인으로 보이는 게 싫다는 거였죠. 아무리 제가 과학적으로 보조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해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EBP에서 말하는 환자의 가치관이 연구 결과나 전문가의 경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와, 결국 저희는 보조기 없이 안전하게 걷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어요. 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거 기반 실무라는 말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결국 과학과 경험,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실제 치료,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원리로 진행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과제지향적 접근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훈련 방식인 셈이군요. 네, 이게 바로 현대 재활의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뇌는 근육의 사전이 아니라 목표를 해결하는 엔진이라는 거죠. 뇌는 사전이 아니라 엔진이다. 네. 과거에는 오른쪽 넙다리 내갈래근을 수축하세요처럼 개별 근육을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했어요. 마치 사전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방식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넙다리 내갈래 근이라는 단어는 뇌에게는 거의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어요. 뇌가 알아듣는 언어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컵 들어서 물 마시기 같은 구체적인 미션입니다. 아, 미션. 저기 창가까지 걸어가 보세요 라는 미션을 줘야 뇌의 모든 관련 부서가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로소 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치료도 셔츠 단추 채우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단순히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건 근력 측정기 숫자가 5만큼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젯밤에는 못 갔던 화장실을 오늘 네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료는 환자에게 의미 있는 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되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요. 처음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연습하고 그게 잘 되면 팔걸이 없는 의자에서 나중엔 푹실한 소파에서 일어나도록 도전 과제를 주는 식이죠. 듣다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거요? 김철수 씨의 치료 목표를 세울 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움직임을 되찾는 기능 회복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어색하더라도 보조 도구를 쓰거나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일단 목표를 해내는 보상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재활 과정에서 치료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내려야 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두 가지 길은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먼저 기능 회복, restitution은 말 그대로 손상 전의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되찾는
가장 이상적인 길입니다. 장점은 당연히 움직임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2차적인 통증이나 변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요? 네,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 즉 신경 가소성이 충분해야 하고 환자의 학습 능력과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반복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럼 보상, 컴펜세이션은 어떤 길인가요? 보상은 같은 과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김철수 씨가 오른팔로 밥 먹기 힘들다면 일단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 왼손으로. 네, 발목 힘이 약해 걸을 때 발이 끌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발목 보조기 AF5를 착용해서 걷는 거고요. 보상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속도겠네요.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혼자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니까요. 환자의 독립성과 안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회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분명해요. 단점은 뭔가요?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이 한번 몸에 굳어버리면 나중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배우기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어깨나 허리에 새로운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김철수 씨와 치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나요? 몇 가지 핵심적인 나침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네. 지금 당장 낙상 위험이 너무 커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상적인 움직임을 고민할 때가 아니죠. 당연히 보조기나 휠체어 같은 보상 전략을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훈련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건 당연하겠네요. 둘째는 회복 가능성입니다. 뇌 손상의 정도나 부위, 그리고 환자가 회복이 빠른 급성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태가 고착된 만성기인지에 따라 현실적인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목표의 긴급성이죠. 긴급성이요? 네, 당장 퇴원해서 집에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분이라면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안전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게 훨씬 시급하겠죠. 이럴 땐 보상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칼로 자르는 듯 나누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섞어서 쓰겠군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활 초기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켜요. 네. 그러다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훈련을 감당할 체력이 되면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기능 회복 훈련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 나가는 거죠. 아, 비중을 조절하는 거군요. 네, 마치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넓고 안전한 운전학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실제 도로로 나아가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재활치료라는 게 정말 하나의 종합예술처럼 느껴지네요. 하하, 종합예술이요? ICF라는 지도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탐정처럼 가설을 세워서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고 또 뇌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걸면서 실생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여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회복이라는 이상적인 길과 보상이라는 현실적인 길 사이에서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과학적 사고와 인간적인 고뇌가 치열하게 만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체계적인 틀들은 재활의 과학적인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 모든 과학적인 모델과 빛나는 연구 결과들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없을까요? 김철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작은 성공에 대한 기쁨, 혹은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인지라도 그에게는 전부인 어떤 가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구조화된 과학의 틀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치료의 예술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화두입니다.